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공식 라이브에서 회원분들과 공유했던 누가 한국인의 트라우마를 소환하는가에 대한 정리 영상입니다. 과거, 우리의 치욕스러운 기억, 상처, 트라우마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 유튜브나 뉴스 보면 참 스펙타클하죠. 나라 망한다. 곧 제2의 IMF가 온다. 심지어 원화가 휴지 조각 돼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된다라는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넘쳐나요.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이런 자극팔이, 공포팔이의 선동은 극에 달하죠. 물론 그런 영상들이 더 흥미롭고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장사가 되겠죠. 특히 요즘같이 미움과 증오와 원망의 대상이 필요할 때,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라도 탓해야 할 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인지 부조화와 방어 기제의 시대입니다. 저는 그냥 올해 상반기 때까지는 제 방식대로 갈게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욕 좀 먹어도 되고요. 이 유튜브가 제 생계수단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입장이기도 하고, 이 구글 서버의 소장용으로 혹은 제 자본주의 항해일지용으로 기록해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과장된 선동파리, 공포파리들의 실체에 과감하게 욕먹을 각오로 도전장을 던지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라면 저 감히 준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 점은 우리 회원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죠? 해서 오늘의 주제는 누가 한국인의 트라우마를 소환하는가 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흉터처럼 남아있는 집단 PTSD. 이때 저희 아버지도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해야 하셨었거든요. 여하튼 이번 시간은 바로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진짜 징비록을 정리해보고 지금의 과장된 위기선동의 실체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 조건 2가지만 확실하게 깔고 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를 경제로만 볼게요. 여기에 정치나 이념을 대입하면 본질이 훼손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자본주의에서의 생존에 주된 포인트를 둘 거예요. 둘째, 국제 정치와 금융, 달러 시스템을 제발 나이브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한국은 택지 면적이 좁고 자원 하나 없는 분단 국가이자 통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외 의존도 극강의 나라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조차 우리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연준에게는 독립적이기 어렵다라고 차가운 현실을 고백 아닌 고백을 하신 거 회원분들도 알고 계시죠? 아, 잠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 자본주의 첫 스승님인데요. 돈의 비밀의 조병욱 작가님, 그리고 한 분 더,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셨죠. 바로 정규재님. 리스펙합니다. 꼭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대망의 그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더 꾸준하게, 더 우직하게 정진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피할 수 없는 쓰나미가 아니었어요. 저는 당시의 사태를 외부 요인 30%, 내부 요인 70%의 철저한 인재, 즉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 사건으로 규정을 합니다. 먼저 30%의 외부 요인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미국의 세계 전략 수정이 20%, 숙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던 일본의 보복이 10%를 차지합니다. 1990년대 초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약 45년간 이어진 피말리는 미소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유일무이한 절대 패권국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다는 선언이었죠. 그러자 1995년 미국의 대세계 전략이 드라마틱하게 수정됩니다. 역시 미국은 놀랍도록 실용적이고 유연해요. 총 칼을 든 펜타곤의 하드파워 시대가 가고 돈을 쥔 재무부와 월가의 소프트파워 시대가 온 겁니다. 이름하여 금정동맹의 시대인 거죠. 미국은 전 세계 개도국들을 향해 45년간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진영을 지켜주고 전 세계 바다를 지켜준, 특히 무역 특혜를 베풀어준 대가로 일종의 거대한 청구서를 내밉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사실상의 수금이죠, 수금. 개도국들의 국부 30%에서 40%를 삭감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시그널, 사실상의 통보였어요. 그 미국의 첫 번째 타깃이자 가장 얄미운 사냥감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하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던 일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왜 시작됐는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 1985년 플라자 합의를 꼽지만 사실 플라자 합의는 자산 버블을 일으킨 약물이자 마약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N고의 저주를 피하려던 일본 정부가 금리를 내리자 시중에 돈이 풀리며 일본인들은 미국 록펠러 센터 같은 랜드마크를 쇼핑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미국 언론들은 잽들이 제2의 진주만 공습을 하고 있다 라면서 분노했죠. 미국의 진짜 반격, 그 치명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가 설계한 BIS 자기자본 비율 8% 룰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전 세계 은행들에게 자기자본 비율을 8%로 맞추라는 철칙을 강제해버린 거죠. 자본을 확충해야 했던 일본 은행들은 살기 위해서 자산을 투매하고 기업들의 대출을 무자비하게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 자산 시장이 처참하게 붕괴된 진짜 결정타였어요. 그리고 확인 사살이 들어가죠. 1995년 미국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역플라자 합의를 통해 강한 달러가 미국의 이익이라며 글로벌 자본의 대탈출을 선언합니다. 글로벌 자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며 신흥국들을 박살내는 일종의 잔혹한 수금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일본은 왜 우리에게 칼을 꽂았을까요? 이게 외부 요인의 나머지 10%인데요. 코너에 몰린 일본 금융권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당시 한국의 종금사들은 일본에서 값싼 단기 자금을 빌려다가 동남아에 장기 대출을 해주는 아주 달콤하고 위험한 돈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달러 기조의 동남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일본 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준 단기 대출금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1997년 한 해에만 무려 100억 달러 이상을 무자비하게 회수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변명할 거리는 있어요. 전후 30년 만에 경제 규모 격차를 30배에서 8배로 좁히며 맹추격하던 한국이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일본을 향해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채권자에게 욕을 퍼붓는 치명적인 외교적 패착을 저질렀습니다. 그 빚진 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의 뺨을 때린 격이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일본은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이참에 한국을 반쯤 망가지게 죽지만 않을 정도로 손을 봐주자 였겠죠. 거기에 미국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한국은 우리가 요리할 테니 끼어들지 마라 라며 일본이 주도하던 아시아 통화기금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냉혹한 국제금융의 세계를 나이브하게 다룬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외부의 파도가 높고 일본이 얄밉게 굴었어도 우리 배의 구멍을 스스로 막고 키를 제대로 잡았다면 결코 침몰하진 않았을 겁니다. 외환위기의 진짜 본질은 무려 70%에 달하는 우리 내부 과실, 처절한 자멸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책임은 경제를 모르는 자존심 강한 대통령과 시장을 이기려 했던 오만한 관료들에게 있습니다. 그놈의 국민소득 1만 달러라는 타이틀. 내 임기 중엔 환율이 오르는 걸 볼 수 없다. 국민소득 1만 달러는 지켜야 한다. 라는 어떤 정치적 고집 때문에 당시 관료들은 1달러에 800원이라는 우리 체급에 전혀 맞지 않는 초저환율을 억지로 방어했어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당시 환율을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환율이 자연스럽게 1200원, 1400원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비싸져 국민들의 과소비가 줄었을 겁니다. 반대로 환율 효과를 본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살아나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위기를 방어했겠죠. 물론 물가가 오르니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웠겠지만 국가 부도라는 처참한 치명적인 파국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료들은 시장을 이기겠다고 국가의 피 같은 외환보유고 실탄을 환율 방어에 다 쏟아부었어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환율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실력에 맞지 않는 저환율을 억지로 방어하다가 달러 금고가 바닥이 나서 외환위기가 터졌고 그 처참한 붕괴의 결과로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 부채 비율 500%가 넘는 빚잔치로 문어벌 확장을 하던 기업들의 탐욕과 모럴 해저드가 20%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뼈아프지만 나머지 10%는 우리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국가의 수준은 결국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철저한 금융 문맹이었습니다. 플로우와 스택의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했었죠. 단지 1달러에 800원이라는 고평가된 원화 가치에 취해서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된 줄 알고 수입품을 사들이고 해외여행을 가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가난했던 2000년의 서름과 콤플렉스가 압도적인 가오로 폭발한 거죠. 환율이 800원이면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정부가
우리 펀더멘털은 튼튼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을 검증하고 심판할 지적 능력이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금융에 무지했던 대가, 그 청구서를 온 국민이 장롱 속에 금부치를 꺼내며 피눈물로 갚아야 했습니다. 자, 그럼 2026년 지금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다시 외환위기로 갈까요? 외환위기 방패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순채권국. 지금 환율이 1,400원 중반대를 오가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환율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죠. 하지만 파국적 결말로 진행되어서 그때처럼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고통과 파국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일반 병동과 중환자실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고환율은 수입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 서민들을 괴롭게 하는 고통의 영역일 뿐, 금고가 텅 비고 국부가 반토막이 나거나 국가가 무너지는 파국의 영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탈세계화 시대에는 고환율로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경상수지를 흑자로 방어하는 게 국가 생존에 훨씬 유리합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도 오르니까 수출에도 부담이 되는 예전의 단순 가공 제조업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미국에게도 환율 조작국으로 오해받을 일도 적어지고 되도록 시장에 개입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적응의 타이밍이지 대응의 타이밍은 아니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최악보단 차악이라고 보고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적응 모드로 돌입해야죠. 저라면 파국적 결발보다는 비굴한 적응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재정비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 고통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1997년 단기 외채에 시달리던 나약한 빚쟁이가 아닙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원전, 2차 전지, 변압기에 심지어 항공유까지 압도적인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1조 달러가 넘는 대외 순자산을 쥔 탄탄한 순채권국입니다. 우리의 체급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끊임없이 한국인의 트라우마를 소환하는 걸까요? 누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와 PTSD를 자극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걸까요? 경제 현상을 잘 몰라서 단순히 경제가 안 좋다 라는 뜻으로 IMF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것 같아요. 분명 위기는 위기지만 이 위기를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건 더 큰 대가를 수반합니다. 문제는 철저히 계산된 장사꾼들과 선동가들입니다. 유튜브와 언론의 생태계를 보세요. 다행히 아직 한국의 주력 산업의 체력은 튼튼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돌파구를 찾아봅시다. 지금은 적응하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더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희망이 담긴 응원이 되는 목소리보다 한국 곧 망한다. 이제 집 절대 못 산다. 제2의 IMF 온다. 트럼프가 곧 항공모함 타고 누구를 구하러 온다. 라면서 원망을 자극하고 공포를 팔아야 조회수가 터지는 채널이 성장하고. 그리고 저에게도 훈수를 두는 분들이 계세요. 유진아, 유튜브로 뜨려면 나라 망한다고 떠들어라. 물고 뜯어라. 너가 지금 현 정부 비판만 하면 바로 10만 구독자 간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밟고 공포를 팔아 올라서는 그런 쓰레기 같은 장사는 하지 않아요. 좌파든 우파든 대중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포가 필요한 시대착오에 빠진 일부 장사꾼들의 아주 더럽고 비열한 선전, 공포팔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세계를 냉정하게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세상은 이제 끝난 지 오래입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특히 우리의 트라우마까지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그때의 그 상처가 아직도 곳곳에 서러움을 간직한 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차명으로 몰래 주식을 거래하면서 겉으로는 주식을 불로소득이라 치부했던 위선적인 정치인들, 본인들은 온갖 고급 정보와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면서 대중에게는 땀 흘려 예적금만 하라고 훈계했던 낡은 관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조회수와 얄팍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눈물로 극복해낸 IMF라는 그 끔찍한 상처를 헐값에 팔아먹는 선동가들을 저는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제가 그들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들의 끔찍한 위선과 악행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남게 되는지 아주 길고 아주 오래도록 지켜보며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공포의 눈이 멀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이, 선동가들이, 일부 장사꾼들이 짜놓은 선동과 공포의 매트릭스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세요. 자본주의의 차가운 본질을 직시하고 냉혹한 국제질서, 국제금융, 그리고 무엇보다 예정된 전쟁의 현실에 집중하며 여러분 스스로 안목과 생존의 룰을 세워야만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의 이 혼란도 반드시 극복해낼 거라고 믿어요. 저 역시 더 열심히, 더 꾸준하게 정진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생존을 위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폴라리스 유진이었습니다.